2024년 9월 27일입니다.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뭐 지금 뭐 러시아가 사실 그 나라 크기는 세계에서 제일 큰데 비해 가지고 인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억 한 5천? 뭐 5천보다 좀 낮은 수준. 그러니까 옆 나라 중국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이죠. 그런 걸 대표적으로 그 상징하는 의미가 어디냐면 극동 지역입니다. 극동 지역. 그 블라디보스톡과 연해주 뭐 이쪽에 해당하는 러시아에 보면 극동 러시아라고 얘기하는데 극동 러시아 지역에 이제 뭐 러시아가 계속 부동항을 찾아가지고 결국 블라디보스톡까지 내려왔지만 블라디보스톡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그 부동항이 안 됩니다. 한겨울에는 좀 얼거든요. 그래서 부동항으로 불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부동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겨울에 아주 춥지 않으면 얼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차지한 것이 러시아의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극동 러시아를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러시아 영토를 넓혀놨는데 극동 러시아에 사는 러시아인의 인구가 1,000만이 안 됩니다. 넓이는 어마어마하고 우리 한반도 넓이보다 한 서너 배 큰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넓이에 750만밖에 살지 않는데 동북 삼성에 사는 중국인의 숫자는 동북 삼성이 이제 그 극동 연해주 러시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중국 쪽인데 중국의 동북 삼성에 사는 인구가 1억 5천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배 가까이 20배 가까이 많은 중국인들이 극동 지역에서 중국인과 러시아인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일에 중국이 여차하면 마음을 먹으면 극동 러시아를 중국 영토에 편입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인구에서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러시아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인구 대책이 이제 푸틴이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다.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에서 저출산을 가지고 하도 난리를 치길래 도대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1.5예요. 우리나라 지금 0.78로 떨어졌는데 0.78에 최근에 0.7372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안정적으로 인구 유지하는 건 2.1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1.5명이면 그래도 선진국들 중에서는 괜찮은 숫자입니다. 괜찮은 숫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점심시간에는 성관계를 해라. 그 아이 없는 삶을 장려하는 그런 행위를 금지하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슨 역사 왜곡 금지법이니 무슨 뭐 5.18에 대한 다른 말을 하는 거를 처벌하는 법률이니 뭐 이딴 것들이 얼마나 황당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도 이런 대책이 나오면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건데 자녀 없는 삶 이런 것도 뭐 자녀 없는 삶이 좋다고 볼 수도 있죠. 뭐 딩크족이니 뭐 애가 없으니까 편해 무자식 상팔자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옹호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법안 이게 발의가 됐다. 그래서 이게 황당하다라고 할 정도인데 저는 이걸 자녀 뭐 없는 삶이 옹호하니 뭐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어떤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그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태를 공개적으로 법률로 이거 뭐 마치 나치 시대 때 그림자 뭐 십자가 밟기 뭐 이런 것들 시키는 거 그러니까 뭐 기독교도를 탄압하거나 유대교도를 탄압할 때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거 그거랑 비슷한 건데 지금 우리가 이 민주당은 보면은 개념이 없이 그런 뭐 역사 왜곡 금지법 뭐 친일을 장려하거나 뭐 하면 처벌한다. 뭐 그리고 5.18에 대해서 기존 조사 결과와 다른 얘기를 하면 의견을 표명해도 처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민주당에 민주 없고 정의당에 정의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뭐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네. 알버트 문님 감사합니다. 자, 헤즈볼라의 드론 지휘관을 이스라엘이 아파트를 폭격해가지고 제거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정확하게 정밀 폭격을 해가지고
이 사루르라는 무함마드 후세인 사루르라는 헤즈볼라의 드론 지휘관을 제거했다.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은 지휘부를 살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헤즈볼라가 크게 타격을 안 입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이 헤즈볼라라는 단체가 워낙 좀 유연해가지고 지도부 그리고 대부분 점조직으로 돼 있고 뭐 이래가지고 지도부가 일부 제거돼도 금방 또 교체되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초록희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이스라엘 안에서는 휴전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헤즈볼라도 제거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미국에서는 휴전은 이미 조율이 된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여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이 전쟁은. 네. 자, 자민당 총재 선거가 27일 오늘입니다. 오늘. 근데 3파전이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그리고 또 뭐 여론조사 할 때마다 차기 총리감 선두에 올랐었다고 하죠. 이시바 시게루 이 자민당 간사장인데 얼굴 보면 여러분들도 좀 눈에 익으실 거예요. 하도 뭐 많이 등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67세입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여성 후보 경제안전보장 담당상이다 하는데 이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들하고 약 105만 명에 달하는 당원표를 국회의원들 숫자만큼 368표로 숫자만큼 환산해서 굉장히 재밌네요. 국회의원 한 표가 그러니까 거의 3,000명 표하고 동등하다. 3,000명 표하고 동등하다. 3,000명 한 2,800명 그 정도 되겠네요. 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엔 상위 2명만 추려서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네. 그러니까 당 선거긴 한데 국회의원들과 105만 명의 당원 당후표를 똑같이 비례로 환산한다. 굉장히 재밌는 선거 방식이네요. 네. 결선 투표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우리가 뭐 포항의 영일만 근처에 있는 에서 석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보여서 올 연말에는 1차 시추공을 뚫겠다. 대왕고래다. 뭐 해가지고 지금 그곳이 5광구인가요? 6광구인가요? 6광구죠. 6광구. 네, 6광구인데 지금 영일만 있는 쪽이 지금 그 1광구부터 8광구까지의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죠. 네. 지금 포항 근처에 6광구 쪽에 지금 심해가스전 첫 시추지로 낙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왕고래 지금 6광구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발표했던 곳이 6광구인데 지금 7광구 이곳은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서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광구의 위치가 한반도에서부터도 상당히 제주도보다도 더 남해상이에요. 근데 이제 대륙붕으로는 한반도 대륙붕에 해당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 EEZ 그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만 따져놓고 보면 일본이 거의 80% 이상 배타적 경제 수역 선으로만 그으면 일본에 해당하는 부분이 거의 80% 이상 된다. 이래가지고 이걸 대륙붕을 기준으로 볼 거냐 EEZ를 기준으로 볼 거냐 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여간 그래서 50년 전에 78년에 한일 공동으로 이 7광구를 개발하자라고 협정을 맺어서 한 10여 년 동안 탐사를 했는데 뭐 큰 소득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중단돼 있던 걸 39년 만에 다시 한번 만나서 공동개발 협정을 다시 하고 좀 뚫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5년에 5차 회의를 가진 뒤 39년 만에 6차 회의를 갖게 됐는데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온 이유는 1969년에 유엔 아시아 극동 경제개발위원회에서 한국의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에 세계 최대 석유가 매장될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70년에 바로 우리나라가 7광구라는 걸 설정을 해가지고 단독 개발에 나섰더니 일본이 반발했고 74년에 한일 양국이 공동협정을 맺었고 그 이후로 80년대까지 개발하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일본 정부는 경제성이 좀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는 스톱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7광구가 완전 스톱돼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 중국은 7광구 인근에서 석유 개발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이러다가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현재 세계 최대의 매장량과 석유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곳은 페르시아만 지역입니다. 페르시아만 지역.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실제로 이걸 지금 빨대를 아주 길게 뽑아가지고 7광구 근처에다 꽂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기름을 빼먹으려고 여기가 뭐 지금 아주 구체적 탐사를 한 건 아니지만 대충 그 유엔 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가스는 뭐 세계 최대 가스 매장보다 뭐 서너 배, 석유도 미국 생산량의 2배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 페르시아만 지역을 보시면 재밌는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아라비아 반도의 거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저 홍해 쪽에서는 석유가 안 나옵니다. 홍해 쪽 해안선에서는 석유가 안 나오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가 나오는 곳은 다 어디냐면 저 페르시아만 근처예요. 그러니까 이란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쿠웨이트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바레인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전부 페르시아만에 접하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만에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 산유국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이라고 해가지고 사막 지역에서 석유가 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만 주변에서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산유국이 아닙니다. 터키도 사실상 산유국이 아니고 저 페르시아만이 중동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쿠웨이트나 이라크나 이란이나 사우디의 주요 광구들이 다 페르시아만에 모여 있는 것처럼 이 어떤 특정한 대륙붕 지역에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돼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제7광구도 정확히는 이제 한반도에 속한 대륙붕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륙붕은 이제 연해에서 한 200m까지죠. 근데 서해는 다 대륙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서해에서도 저 안에 속 들어간 개머리처럼 생긴 저 안에 속 들어간 저기가 바레만인데 저 바레만에서 엄청난 양의 중국식으로는 보하이라 그러죠. 보하이만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발견이 됐거든요.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대륙붕 지역에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한반도의 대륙붕인 요 제7광구에 세계 최대 매장량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 저희 얘기가 아니라 유엔 산하의 유엔 극동개발위원회에서 69년도에 발표한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실제 탐사를 통해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뭐 지질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그냥 추정한 거기 때문에 뚫어봐야 됩니다. 뚫어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뚫어보자. 기왕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좋을 때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해서 뚫어보자. 근데 지금 이 7광구는 우리는 이지를 7광구를 다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그어가지고 7광구를 포함시키고 싶어 하는데 지금 7광구의 거의 80% 정도는 JDG라 그래서 한일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구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속보라고 돼 있는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속보 6번에 나온 지도. 네. 이 지도 말고 더 위에 파이낸셜 뉴스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위에서부터 한중일 간의 해양 권리 주장 내용이 쭉 나오는 건데
이지도를 보시면 한국 주장하는 이의지 경계와 일본이 거쳐 있는 이의지 경계가 좀 다르죠. 일본식으로 금을 그으면 7강국의 거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들어가고 우리도 이의지로만 하면 한 20% 정도밖에 7강구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7강구가 대륙붕 한국의 대륙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거다라고 주장을 해서 지금 일본과 한국이 7강구를 같이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소극적이었다가 이제 다시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윤 대통령이 AI를 국가 총력전으로 개발해서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 미국, 중국, 우리나라 이렇게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라는 것도 만들고 지금 뭐 AI가 과연 세상을 얼마나 바꿀 것이냐 뭐 논란은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여간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죠. 뭐 인터넷이 세상을 얼마나 바꿀 거냐 뭐 또 논란이 있었지만 하여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 정보 통신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국 반열에 오른 것처럼 이 AI 문제도 이 주저주저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유럽이나 일본이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기술에 있어서 주저주저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지금 뭐 유럽이나 일본에서 만드는 핸드폰 하나가 없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을 놓치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인구 비상 대책 회의 이런 회의에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해야 출산율이 반등한다. 우수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뭐 이렇게 윤 대통령 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한다. 네.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도 20일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번에 20일을 다 쉬는 게 아니라 한 주일씩 해가지고 3회 분할 하도록 한다. 뭐 이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네요. 네. 자, 이 금투세 토론회 열었다가 인버스 어쩌고 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아주 된통 국민적 비호감, 국민적으로 욕을 퍼먹는 바람에 빠른 시일 내 입장을 정하겠다. 시행 또는 유예를 10월 내 입장을 정리한다. 그러는데 지금 뭐 시행 얘기를 꺼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가장 강력한 시행론자였던 진성준조차도 뭐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김영환이라는 참 어떻게 그 김영환 충북지사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생겨가지고 무식하니까 용감하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그렇게 우아양한다는 신념이 있으면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냐. 가지고 저 사람이 저 얘기를 주식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정황이 결국 그거 슈카월드 보고 한 얘기다라는 게 슬슬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곧버스도 국장이고 인버스도 곧버스도 국장이다 할 때 저 옆에 있는 사람 저 태도 보십시오. 자기들 얘기하는 거 자기들이 얘기하면서도 황당하니까 저랬는데 저게 맞는 얘기인 줄 알고 큐브 코스피 갤러리인가 거기는 금투세가 금지어고 제명세라고 써야 글이 써집니다. 네. 다시는 친일파를 무시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을사년의 쇼친. 네. 을사오쇼. 네.
자, 역시 심우정 총장은 뭐 속전속결을 해버렸습니다. 수심위에서는 8대7로 기소 공고를 했지만 그냥 최재형 목사도 불기소,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불기소, 이렇게 결론을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처분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수심위에서 기소 권고를 한 것 치고는 처음으로 기소를 안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친한계에서는 용산을 향해서 김 여사 리스크를 사과로 털고 가라. 네, 그러면서 뭐 의원총회에 지금 처음 참석해가지고 정부 입장을 무지성 지지한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부족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용산의 입장은 김 여사가 결정할 문제다. 사과 여부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사과에 대해서 뭐 언제든지 하려면 할 수 있지만 하는 게 도움이 되냐.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보면 이미 사과를 여러 번 했습니다. 허위 이력 논란을 대선 때 막판에 2021년 12월 26일에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이때는 뭐 부디 용서해달라. 제가 없어져서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결혼 이후 남편이 겪는 모든 고통이 다 저의 탓이라고만 생각된다. 뭐 이렇게까지 사과를 했었는데 이때도 그렇고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도 심려를 끼쳐서 국민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서 밝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직접 사과하느냐, 뭐 변호인 통해서 사과하느냐 그러지만 사과하라면 사과하겠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사과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답이 없었죠. 참이엔님 감사합니다. 이리스 와리리스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사과를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네. 왜 이렇게 여자들 보고 사과를 하라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걸 찾았네요. 한동훈의 부인은 위장 전입을 했었는데 이유가 외제차 구입 비용을 아끼려고 했던 거다. 저 등록 비용 같은 게 경기도가 더 싼가요? 그래서 삼성동에서 구리시 인창동으로 옮겼다가 친척집으로 외제차 사고 난 다음에 다시 서울로 옮겼다. 네. 그러니까 한번 사과한다고 사과로 끝나면 좋은데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해라 가지고 사과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사죄하라 처벌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라는 게 사과로 끝날 수 있으면 사과로 끝나겠지만 역대 야당 상대로 그때도 50 시절부터 마찬가지였어요. 50 청문회 한다 그러면서 60 때 50 청문회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사과하면 이 50 청사는 끝내자 이렇게 사당 합의를 해가지고 끝을 냈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백담사 가고 그 다음에 구속돼서 사형 선고받고 뭐 오히려 그 길을 열어줬죠. 그 길을 열어줬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과하란다고 사과하는 것이 전혀 사태 수습에는 도움이 되는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민주당 보세요. 절대 사과 안 하죠. 가만히 있죠. 지금 이재명이 7개 혐의 11개 죄명으로 기소를 돼서 4건의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이 자기 죄 단 한 건이라도 사과했습니까?
김혜경은 지금 법카 사용으로 재판 받아가지고 재판 받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실형 받거나 집행유예 받거나 구속되거나 지금 그런 상황인데 김혜경 단 한마디라도 사과했어요? 근데 그러면 왜 김정숙, 김혜경, 김정숙은 그 관봉권이니 오신이 문다혜니 뭐 수많은 얘기가 있는데 사과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거기 대해는 사과하란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왜 혐의도 지금 보시면 문재인 검찰 19개월 수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혐의점 안 나왔다는 거죠.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검찰 당시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그때 19개월 동안 도이치모터스니 뭐니 뭐 몽땅 다 탈탈 털어가지고 수사를 했었는데 혐의점이 안 나와서 기소를 못했잖아요. 네? 도이치모터스니 뭐니 아무것도. 근데 뭘 가지고 특검을 할 거며 뭐가 수사 기록이 있어야 특검을 할 거 아니에요. 특검이라는 게 수사 기간이 2달 아니면 석 달로 짧아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의 기본 수사 기록이 있어야 처음에 특검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 기록부터 검토하면서 수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일종의 보강 수사지 특검이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9개월 동안 수사했는데 혐의점이 안 나온 무혐의 사건을 지금 그럼 고등검찰이 항고 사건 기록 검토하듯이 무혐의한 거 무혐의의 잘못 없나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에? 사과는 탄핵으로 가는 그 뭐랄까요? 초벌구이? 초벌 도배? 탄핵으로 가기 위한 그 마중길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길입니다. 대각선 연구소님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는 사과가 곧 인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고 이 인정이 있으면 상대방을 언제든지 공격해도 되는 프리패스권을 준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깔아주는 거죠. 전초전. 탄핵으로 가는 지름길. 전초전. 시발점. 도화선. 빌드업. 톨게이트. 마중물. 제가 가끔 버벅될 필요가 있겠네요.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시는 거 보면 사과는 곧 자백이다. 그러니까 뭘 사과할지가 불분명하잖아요. 뭘 사과하라는 거야.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한 건 없지만 국민 감정을 상하게 해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아니 사과하면 뭐해? 진정성 부족하다 그러면 또 해야 되는데. 아니 일본의 역대 수상들 천황까지 다 사과했는데도 진정성 없다고 계속 사과하라는데 한 해에 2번씩 사과하라는 거 아니에요? 3.1절 8.15 연중 행사지.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이제 됐다. 그러면 사과가 끝나야 되는데 이거 지금 김건희 여사 디올백이니 뭐니 이런 거는 피해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사과 계속 하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이제 슬슬 이제 그 심평 변호사 이런 양반도 국민들은 한동훈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텅텅 빈 영혼을 확인한다. 대통령의 독대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거 함정 빠뜨리려는 술책이다. 한동훈 당대표의 물귀신 작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발했으나 최근 그에게 내려지는 성적표는 초라하다. 저희는 뭐 이미 국민적 기대를 하지 않았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심평 변호사는 국민적 기대를 했나 보죠. 기대를 했나 봐요. 그런데 초라하다. 그를 향한 보수층의 민심이 점점 식어간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원래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 친한계라는 그룹이 그야말로 신지호 이현종 정도 남은 거 아닌가? 그 사무총장하고 지금 최고위원하는 장동혁조차도
요즘은 슬슬 발을 빼는 게 아닌가 싶은. 네. 한동훈이 원하는 사과는 결국 삭발까지 가야 되냐? 네. 철구는 왜 저렇게 사과를 했어요? 머리. 어? BJ들이 오버해서 사과할 때는 삭발을 해? 당 안팎으로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지는 그에게 유일한 의지처는 역설적으로 야권이다. 네. 조국 당이 공약 1호로 총선 후 한동훈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파기했는데 이건 적대적 공생관계가 이뤄진 거다. 이렇게 예. 지지 기반의 상실을 목도하면서 한동훈 당대표는 자신의 활로를 당청 관계의 갈등 유발에서 찾으려고 하는 듯하다.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 헌정사상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독대 요구하는 거 봐서도 여당 대표가 이처럼 대통령과의 독대를 집요하게 요구한 일은 없었다. 예. 독대라면 필시 의료사태 등 미해결의 여러 난제들에 관해서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기를 촉구할 것이다. 그러면 그거 해결 못하는 건 윤 대통령한테 다 퍼넘길 수가 있으니까. 네. 윤 대통령과의 독대 집착은 사술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을 함정에 빠뜨림으로써 자신의 활로를 찾겠다는 한갓 술책이다. 네. 국민은 지금까지 한 대표에게서 어떠한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그 희망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책에 관하여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다. 성공한 검사라는 것 외에 텅텅 빈 영혼의 실체를 보며 국민은 그를 외면하길 시작했다. 네. 네. 끝으로는 뭐 따뜻한 긍휼의 시선으로 세상을 둘러보며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 그 길밖에 그가 살 길은 없을 것이다. 정치적 스탠스의 일대 변화를 해야 된다. 네. 라고 하는데 아주 그냥 한동훈을 묵사발을 내놨네요. 묵사발을. 네. 자, 이 여당 의총을 했는데 그 의원들 의총에 참석한 게 이게 지금 사실상 처음인 것 같아요. 대표된 이후로 2달 만에. 그런데 의원총회에 나와가지고 여당의 독자적인 역할을 언급을 했다. 네. 국민의힘은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부 여당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고 더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실천하자. 네. 아니 여야 의정 협의체인지 뭔지 이거 아직도 시작이 안 됐어요? 어? 지금 얘기 꺼낸 지가 지금 언젠데 야당도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지금 이걸 못 만들고 있는데 뭘 유일한 방법이야.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10, 16 재보선을 본격 지원한다. 강화하고 부산 금정 텃밭사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7일 인천 강화군수 28일 금정구청장 후보를 지원한다. 하는 건데 네. 박 의원과 이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구 후보들이 둘 다 시의원 출신이라서 지역 기반도 있고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부산하고 인천 강화구는 사실 굉장히 강세 지역이죠. 어차피 영광군수는 후보 공천도 못했고 곡성군수 재선거에는 매트라이프 지점장을 공천했다. 전 매트라이프 지점장. 네. 선거를 보험 조직으로 치르려는 네. 선거를 보험 조직으로 치르겠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면 저도 퍼센테이지가 뭐 3% 4% 이렇게 나오면 개망신이니까 아예 후보를 안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재보선 결과에서 질까봐 그리고 재보궐 자체에 대해서도 얘기도 안 하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다가 이제 이기는 쪽만 데리고 가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자, 어제 국회에서는 재밌는 일이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래도
이 방송사법, 25만 원법, 노란봉투법 이걸 재표결을 시켰어요. 해가지고 이게 표결에 국힘이 참여를 안 하면 과반 이상의 출석 인원의 과반 3분의 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의결이 되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해버리면 과반 이상 출석이 되잖아요. 180, 190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뭐 다 찬성해버리면 재의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당이 국민의힘이 전부 참석을 해가지고 반대표를 던져서 이걸 재의결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299표 중에 299명이 다 나왔네요. 한 명도 안 빼놓고 299표 중에 뭐 찬성 183, 184 이렇게 되고 반대가 뭐 111, 113 뭐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거의 최대한 양쪽 모두 최대한이 다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해서 여당 야당 합의에 의해서 여당 의원 1명, 야당 의원 1명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는데 야당 쪽 인권위원은 이미 표결해가지고 통과를 시켜놓고는 여당 쪽 인권위원 여당 쪽 인권위원회에서 한석훈 인권위원을 야당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부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니 인사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고 추천해가지고 하는 게 관행인데 국회목 4명 여기에 대해서 이걸 지금 약속해놓고 안 지키고 하면 이건 뭐 하자는 거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당 쪽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러면 인권위원 어차피 대통령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국회에서 의결한다고 바로 인권이 되는 게 아니라서 대통령에게 야당 쪽 추천 인권위원도 임명하지 마라라고 건의하겠다. 그렇게 지금 방통위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방통위가 여당 쪽 방통위원들을 야당이 받아주질 않으니까 그래? 그럼 야당 쪽 것도 안 해줘. 해가지고 국회 추천위원들이 임명이 안 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이 한석훈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소추는 사법 침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한석훈 교수는 물론 검사 출신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한석훈 교수에 대해서 이미 인권위원을 지낸 분인데 또 지내는 거에 대해서 지금 못하는 건데 서미화 의원이라는 의원이 얼마 전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위원장을 지명하는 것도 모자라 한석훈 후보까지 윤석열 정권에 군림하는 호위무사를 보내 인권위를 지금보다 더 망가뜨릴 작정이다.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바람에 거기에 야당 의원들이 와르르 일부러 뭐 처음부터 작심하고 깨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난장판이 돼버린 거죠. 참 국회 상황이 개판이라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데 지금은 이제 뭐 최소한의 합의에 따라서는 해야 되는데 네, 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6,300분 함께 하고 계시는데 네, 좋아요가 2,000도 안 나오고 있네요. 네,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자 이걸 누르시는 겁니다. 하트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 이걸 누르셔야 된다. 네. 하트도 누르셔도 돼요. 네. 근데 지금 저 뭐예요 이거? 화면이 약간 자 김의겸이 기소가 됐는데 공소장을 보면 뭐 이미
블랙박스까지 다 검사를 해가지고 사실상 증거가 없다는 거 알면서도 라일락 케이님 감사합니다. 알면서도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다. 지금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아니라고 하고. 자, 대학생 마약 동아리 사건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의사가 있어요. 현역 의사. 30대 중반 의사 A씨가 마약 투약을 함께 하고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수술을 7명을 했다. 새벽에 마약을 투약한 뒤에 같은 날 병원에 출근해서 총 7명의 환자 수술을 했다. A씨가 투약한 마약이라는 게 최대 6시간에서 10시간까지 지속되는 건데 이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수술을 했다. 네. 지금 이 의료법상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런 의사는 바로 의료인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마약류 중독이다 이거는. 그래서 빨리 이 의사의 면허를 취소시키겠다. 검찰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 수술하면 도대체 수술을 어떻게 할까요? 네. 황당무계합니다. 네. 메스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술 부위를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를 수도 있고 동그라미를 쳐서 이렇게 뚜껑을 통조림 캔 열듯이 이런 거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 열고 이럴 수도 있고 지금 압구정동 롤스로이스 그 사건에서 의사가 마약을 팔았었는데 이제는 마약을 자기가 하고 수술을 한다. 네. 이 의사가 상당히 대학병원 아니고 대형병원 의사라고 합니다. 네. 자. 자, 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네, 제가 지금 오늘 사정이 있어서 이 이봉규 선생님 방송을 12시 반에 가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사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봉규 선생님한테 가서 원래 이제 오늘 2시, 금요일 2시인데 오늘은 사정상 12시 반에 방송을 진행하게 돼서 오늘 인사에서는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5시에는 약간 저희가 체제를 조금 바꿔서 김용상 기자님하고 윤선희 작가 저 이렇게 셋이서 금요일에 방송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일본 망했다와 역사 추적을 합쳐서 하는 식이 되겠죠. 30분씩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면서 셋이 같이 대화를 해보는 그런 식으로 트리오 체제로 1부, 2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셋이 같이 방송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역사 오늘은 이제 문익환 목사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이 김일성 찾아가고 그리고 또 그 아들은 또 문성근 아니에요? 그 뭐 어마어마 동생도 또 뭐 목사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DJ 밑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집안이 이 대한민국에 끼친 그 폐악질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적 영향력도 엄청나서 그랬던 그 문익환 여러분들 뭐 그동안 했던 사람들 중에서 뭐 송두율이나 이런 사람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문익환 목사는 이제 문성근 아버지다 이런 걸로 그리고 김일성 찾아가서 뭐 껴안고 악수하고 뭐 사진 찍고 이거가 워낙 30년 전에 충격적으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임수경 이후에 문익환이 바로 방북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이 문익환 목사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사이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